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행정학 동형 모의고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형 모의고사라고 했는데요. 여전히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족보가 되는 것은 기출문제라고 그랬죠. 군무원 기출도 기출이지만 군무원 이외의 행정학을 시험 보도록 하는 공무원, 이 전체 이 영역을 확장해 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들을 좀 최대한 많이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지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동형 풀이에서는요 25문제 그리고 사지선다 이렇게 맞춰서 이제 문제 구성은 하되 다른 기출 문제들을 가져다가 그 소스를 가져다가 좀씩 변형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소스가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러니 이게 기출문제니까 또 좋은 문제들 우리가 좀 더 많이 다뤄보자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원래 평상시대로 시험 보듯이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5문제니까 우리가 이제 25분이라는 시간을 한번 할당해 놓고 그래 놓고서 시험을 풀 때 행정학을 그렇게 오래 풀 필요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원래 한 문제 1분이야 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이 공무원에는 전반적으로 좀 그런 기류가 흐르긴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이 잘 푸셔야 되고 그래서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게 시간이 말입니다. 한 절반 밑으로 끌어내려줘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 바로바로 쫓아가서 딱 답을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리까리한 것들은 조금 빼놨다가 다시 이제 2회독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도.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좀 더 깊게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로 끊어내셔라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 봐도 되겠죠? 시작해 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배버가 관료제 특징으로 제시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스 베버의 관료제다 그랬을 때 이것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이게 이제 근대 관료제죠. 근대 합법적 관료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대 합법적 관료제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대 합법적 관료제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랬을 때 이것은 이념형이다 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보편성이 있다. 공사행정 어디에서나 다 적용 가능한 보편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합리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베버가 관료제의 특징으로 제시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을 때 요 세 가지를 일단은 베버의 관료제로 딱 안착시켜 놓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특성들하고 이렇게 대비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답을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화된 규정 당연히 있고요. 계층제 당연하고요. 전문성 이것도 당연합니다. 전문성은 다른 말로 대체해 본다면 전문성이란 말은 이것은 이제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협력적 행동이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협력적 행동이라기보다는 각자 분업화된 속에서 자기의 일에 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력적 행동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다 이제 자기 일만 하면 됩니다. 딱 이제 자기의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 행동만 충분히 잘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 속에서 4번을 답으로 이렇게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그렇게 보시고 2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틀을 잡을 때 이렇게 했었죠. 어떻게 했었냐면 지방의 재정이 있는데 지방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두 가지 틀로 이제 나눠집니다. 지방 재정이 자, 여기가 이제 자주 재원이 있습니다. 자기네가 걷는
자주 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존 재원이 있잖아요. 의존 재원이 있는데, 이 의존 재원 안에 이제 여기에 지방교부세가 하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지방교부세가 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지방교부세의 종류를 크게 세 덩어리 혹은 네 덩어리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었어요. 특별교부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동산교부세가 있고요. 부동산교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지방교부세가 소방안전교부세였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외우신 거 맞죠? 이제 소방안전교부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이 의존재원에 지방교부세가 있고 국고보조금이 있잖아요. 국고보조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런 설명을 갖다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죠. 대표적 지방세로 내국세 총액이 19.24%와 종합부동산세 총액으로만 구성된다. 그런데 완전 틀렸습니다. 대표적 지방세로, 그런데 지방세는 일로 들어가잖아요. 자주재원의 종류에 여기에 이제 지방세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방세와 그 다음에 세외소득이 이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건 지방세가 아닙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말이에요. 내국세 총액에, 요것은 내국세 총액의 얼마였어요? 총액의 19.24%다 이렇게 되는 거죠. 19.24%가 되고, 부동산 교부세는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소방안전교부세다 그랬을 때에는, 소방안전교부세는 요거는 이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개별 소비세가 있는데 이 중에서 45%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이거 다 국세입니다. 지방세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 내국세 총액 19.24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중 45% 이것까지 와야지. 2번은 다 틀려버렸네요. 그죠? 자,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일반재원입니다. 이걸 또 나눠보면 여기 보통교부세 일반재원이거든요. 일반재원이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이게 특정재원입니다. 어디다 쓰라고 하는 게 정해져요. 특정재원이 되고, 부동산교부세다 그랬을 때 요거는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다 그랬을 때는 요 소방안전교부세는 요거는 요거는 소방안전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재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게 이제 일반 재원에 해당되는 보통교부세니까 지방교부세다 그랬을 때는 일반재원의 성격이 크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이제 국가가요, 위임하는 사무에 쓰라고 주는 거라서 얘도 이제 특정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재원에 해당되는 것이 또 자주재원 전체가 전부 다 통째로 일반재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소방안전교부세 중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된다. 이게 원래는 20%였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그러면서 25%만큼을 더 얹어준 거거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얹어준 부분은 괜히 얹어준 것이 아니라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라고 더 얹어준 거예요.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처우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 용도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 3번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리플리하고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 중에서 다음의 사례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랬어요. 자, 이제 리플리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은 리플리하고 프랭클린. 자, 리플리하고 그리고 이제 프랭클린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때요? 여기서는 일단은 말입니다. 세 가지로 정책을 나누죠. 배분정책하고 규제정책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분배 정책이 있습니다. 재분배
정책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속에서 있잖아요. 이 규제 정책을 둘로 또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규제 정책에 보호적 규제하고요. 경쟁적 규제가 있습니다. 경쟁적 규제와 배분 정책이 좀 가깝기 때문에 얘를 먼저 씁니다. 경쟁적 규제 정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보호적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호적 규제 정책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배분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이렇게 해서 다 하면 4가지로 이렇게 나눴는데 자, 이거 보니까요. 이거 우리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신경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호적 규제 정책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바로 되는 거예요. 경쟁적 규제 정책은요. 경쟁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규제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요. 가외성이다 그렇게 하면 가외성은요. 여분이죠. 여분, 초과분, 잔여분. 그래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죠?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게 되는 측면은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등 잠재성은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등 잠재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요. 1번이 답이 되는데 동등 잠재성이다. 그랬을 때는 있잖아요. 요게 있잖아요. 이 포텐셜러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텐셜러티가 이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잠재성이 이퀄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요게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이거는 반복이거든요. 반복, 중첩. 이 개념이지 동등 잠재성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동등 잠재성이라는 게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가외성에서 틀린 얘기는 아니고 반복 중첩이라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이 매칭이 좀 안 맞는다는 것이고요. 란다우는 권력 분립 개선과 참모 양원제위원회 제도를 가외성 현상이 반영된 제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란다우가요. 권력 분립 개선과 참모 양원제와 위원회 제도를 가외성 현상이 반영된 제도로 본다 그랬는데 자, 여기는 있잖아요. 란다우라는 학자는 별로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권력 분립이 왜 가외성이지? 이렇게 보면 국민의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권력을 쪼개놓고 서로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권력 분립이고 개선과 참모도 개선만 있을 때는 너무 보수적이고 참모들만 있을 때도 너무 또 진취적이고 현실에 좀 무감각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둘을 조화롭게 가져가는 거니까 서로 양립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꿔준다는 점 이것이 있으면 중복 중첩됐지만 안정성을 유지한다 그래서 가외성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양원제와 위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2개가 있으면서 보완적 관계가 되고 위원회 제도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예, 위원회 같은 것도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다 같이 결정하면 서로 보완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다 가외성의 범주로 넣었어요. 란다우라는 학자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외성 현상에 반영된 제도로 봤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창조성의 제고, 적응성의 증진 등의 효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중첩해놓고 반복해놓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경쟁 같은 것도 조금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들도 창출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만은 이 비용상으로는 이중으로 중첩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효율성하고 좀 거리감이 있고 그 다음에 조직 내 갈등의 유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답은 1번으로 이렇게 찾아내 보시면 되겠네요. 5번으로 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분석 방법이 뭐냐 그랬습니다. 이 대안 간의 쌍대 비교를 한다. 사티가 제시한 원리에 따라 상대적 중요도를 설정한다.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적지 않게 섞여 있어요. 너무 많다고 하면 또 우리가 괜히 쫄리니까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학자의 처음 보는 이론이에요. 처음 보는 학자의 처음 보는 이론을 막 소개하는데 대안 간의 쌍대 비교, 두 개 이렇게 맞춰서 비교한다는 거예요. 상대적 중요도를 그래서 둘을 붙여놓고 그 어떤 게 더 중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눠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분석 방법은 브레인스토밍 아니잖아요. 델파이 기법 아니잖아요. 회귀 분석 아니죠. X 변수가 Y 영역 아니잖아요. 답 4번이에요. 속어법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처음 보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건데 이렇게 풀어야지. 최대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 일부러 낸다 그랬죠. 변별력 때문에. 냅니다. 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최대한 내가 아는 바를 동원해서 최대한 답에 접근해 보는 겁니다. 네. 나만 이런 문제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새로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남이 틀리는 문제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 남이 맞추는 문제 잘 맞추면 성공합니다. 남이 틀릴 만한 문제는 대신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결해 보는 거죠. 평소 공부할 때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걱정할 필요는 없고 시험 문제 맞닥뜨렸을 때 그럼 내가 공부한 거에서 최대한 가능성 올려보자. 1, 2, 3번은 확실하게 아니네? 그럼 4번밖에 없네. 이렇게 찾으셔야지. 그죠? 이런 걸 분석적 계층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민츠버그의 정보관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민츠버그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직의 유형으로 해가지고요. 민츠버그의 조직의 유형이죠. 조직의 유형 그러면은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단기 전사임 아닙니까? 단기 전사임, 전기 핵중지 그랬어요. 전기 핵중지 이래가지고 요게 이제 각각 매칭이 되는 거죠. 이게 단순 구조다 그랬을 때는 이게 전략계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기계적 관료제 구조다 그랬을 때는 기술 구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문 관료제다 그랬을 때는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쪽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사업부재 구조죠. 그럴 때는 중간 개선이 중요하고 임시 특별 조직이다 그럴 때는 이제 요게 그 지원 참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 모델에서 한 발 더 나가 버린 겁니다. 이게 한 발 더 나가 가지고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제시를 했냐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 이제 기계 모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계 모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거는 맞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츠버그가 정부 관리 모형 그럼 이렇게 조직은 나눠지는데 정부 관리 모형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계 모형이 있다. 정부는 각종 법령과 규칙 기준에 의해서 중앙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기계 모형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모형이라고 그래서 정부는 사업 단위들의 협동적인 연계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모형과 네트워크 모형이다. 이것은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규범적 통제 모형 그래서 정부는 규범적 가치와 신념에 의해서 통제된다라고 했는데요. 정부가 규범적 가치와 신념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 이 규범적 통제 모형이 맞습니다. 답은 3번이거든요. 3번인데 이게 이제 성과 통제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정부는 계획 및 통제 역할을 담당하고 모든 집행 역할은 민영화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가상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가상 모형이고 성과 통제 모형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있잖아요. 이걸 사업 부서들한테 이제 그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사업 부서들한테 업무 수행 목표를 다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업 부서의 관리자들이 스스로 책임까지 다 담당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과 통제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모형, 네트워크 모형, 성과 통제 모형, 가상 모형, 규범적 통제 모형 이 5가지를 정부 관리 모형으로 제시를 했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어려워요. 이 문제는 우리가 바로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인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양을 좀 늘려보는 거예요. 이런 게 출제됐다, 저기 있다. 또 출제될 가능성 크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좀 확장해서 기억을 한번 또 해 놓으시고요. 실제 시험에서 이런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하냐. 뭐 방법이 없다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풀어보는데 이 중에서 이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 거를 최대한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해서 답을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왜냐면 저 제목 안에 그 이름 안에 명칭 안에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그렇게 찾아내 보시기 바라고 7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영국에서의 행정개혁이 있었습니다. 자, 영국에서의 행정개혁이 있습니다. 행정개혁이 있는데 이 행정개혁 중에서도 특히 있잖아요. NPM식 행정개혁이 있단 말이에요. NPM식 행정개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처 총리 때 했던 것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꼭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물론 대처가 이제 했던 것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대처리즘을 아예 제시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대처리즘 속에서 이제 공기업 민영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근데 공기업 민영화가 과연 개혁이 맞냐에 대해서는 찬반이 너무 뚜렷하게 나눠지는 부분이 좀 있긴 해요. 자, 그렇기는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대처가 했던 게 넥스트 스텝스가 있습니다. 넥스트 스텝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넥스트 스텝스. 그래서 대처가 넥스트 스텝스를 제시해가지고 요 안에서 나왔던 게 뭐예요? 넥스트 스텝스에서 나왔던 게 책임운영기관이었어요. 책임운영기관이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나왔던 총리가 메이저 총리입니다. 둘 다 이제 보수당 출신이긴 한데, 메이저 총리가 뒤를 이어서 여기서 뭘 했었냐면 시장성 테스트 같은 것들을 도입을 하죠. 시장성 테스트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갖고 웬만하면 민간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자 이런 걸 했고요. 자, 저게 이제 시민원장 제도 같은 걸 만들어요. 시민원장 제도 같은 걸 만드는데, 이게 이제 다른 말이 행정 서비스 현장이에요. 행정 서비스 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정부 때 이거를 또 같이 받아들였는데, 요 내용은 이제 뭐인고 하니 이겁니다. 이제 고객인 시민들한테 정부가 해야 될 서비스가 있단 말이에요. 공공 서비스가. 그게 무엇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밝혀주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고객으로서의 시민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당신네들 권리가 이겁니다. 정부를 향해서 이걸 요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다 명시적으로 집어넣어 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행정 서비스 헌장이라고 하는 영국의 행정개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의 답은 2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8번으로 이제 가봅니다. 8번으로 가보면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을 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제외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 전출을 할 수 있다. 근데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제외하고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부의 이제 재정을 보면 정부가 재정 활동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재정 활동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금이 있단 말이에요. 기금이 있는데 회계의 종류에는 이것이 이제 일반 회계가 있고요. 일반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회계가 있어요.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반 회계가 이렇게 전입을 시켜주는 것,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나 기금에 전입을 시켜주는 것,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 이제 국가재정법에서는 이것을 바꿔서 아니 이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필요하면 왔다리 갔다리 전입 전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연금은 건드리지 말자. 연금은 기금의 한 종류로서 연금이 있는데 연금을 건드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연금을 건드리면 그러면은 노후가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왜곡 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예외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예산 총계주의다 그랬을 때는 완전성의 원칙이에요. 모든 걸 다 이 안에 담아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외로서 이 국가재정법에서 아예 명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전대 차관이라는 부분과
전대 차관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수입 대체 경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입 대체 경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입 대체 경비. 전대 차관과 수입 대체 경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 2번은 그렇게 이제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공무원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했는데, 요거는 맞는 얘기죠, 또. 이게요, 예비비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예비비 사용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예비비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 예비비다 그랬을 때는요, 인건비 인상에는 쓸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사용이 제한되는 거를 봐야 됩니다. 어디든 이제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비상금처럼 주는 거라. 그런데 인건비, 이제 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여기다 플러스해서 또 어떤 것들이 안 되냐면은, 이제 국회가 개회 중이에요. 국회 개회 중, 국회가 개회 중인데, 이제 거액의 소요 자금이 필요하다 그럴 때도 요때도 요거 못 쓰게 합니다. 예비비 못 쓰게 하고 이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국회 개회 중 거액의 소요 자금이 필요하면 그때는 추경으로 가라. 비상금 또 언제 비상금 필요할지 아냐. 그러니까 추경으로 가고 요거는 국회 개회 중에 거액의 소요 자금이 필요할 때는 추경으로 가고 예비비는 좀 남겨놔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예산 심의 이전에 발생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발생 사유에 대해서도 제한이 됩니다. 이것도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왜냐면은, 심의 이전에 발생한 사유면 심의 때 얘기를 했어야지. 왜 갑자기 예비비로 써요? 이거는 은근히 그냥 눈속임 하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사용 못하게 하고 또 사용 못하게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것이 바로 국회에서 부결된 용도예요. 국회에서 부결된 용도다 이렇게 되면 이 국회에서 부결된 용도에다 쓰면은 이거는 사람 대놓고 국회에다가 대놓고 개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 쓰게 합니다. 예비비. 자, 그렇게 봐두시고 예비비는 나중에 이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후에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부는 대통령이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5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너무 답이 쉬웠네요. 요거는 국가재정법상으로 보면 120일 전입니다. 헌법상은 90일 전이었고 국가재정법상으로는 120일 전이었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이렇게 골라가시면 되겠죠. 자, 9번으로 이제 가봅니다. 제시문에 리더십에 대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리더십 이론 중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나왔어요. 변혁적 리더십은 자, 부하들에게 리더가 영감적 동기를 부여하고 지적 자극을 제공하며 조직을 이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의 가치관이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 리더십으로서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이 카리스마가 이 안에 좀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요, 조직의 이제 사명과 비전을 제시해라가 있었어요.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제시해라. 이게 있습니다.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제시해라.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요, 사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게 이런 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감을 줘야 된대요. 영감을 주고 지적 자극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해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은요, 인간적인 배려를 하라 그랬거든요. 인간적인 배려도 해야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저 리더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이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은 빼고 가야 됩니다. 1번밖에 소거가 안 되네. 거래적 리더십. 리더는 부하의 과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다 그랬으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리은도 이제 제거하고 거래적 리더십보다는 이제는 변혁적 리더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번스, 베스 이런 학자들이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셀프 리더십은 뭐냐면요. 정보사회에는요. 누가 누구를 이끌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셀프 리더십. 셀프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의 리더가 돼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라 이렇게 하는 게 셀프 리더십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 틀리죠. 이 내용은요, 리더는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섬긴다 이렇게 되면은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서번트 리더십. 내가 이제 받들어내는 리더십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밑에서 떠받치는 사람으로서 서번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랍니다. 서번트 리더십과 셀프 리더십은 완전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으로 갑니다. 머스그레이브, 이건 뭐 쉽네요. 우리가 이제 그 재정의 기본 원칙 혹은 재정의 역할, 그럴 때 머스그레이브라는 학자는 재정의 경제적 역할에 주목해 봤단 말이에요. 재정의 경제적 역할에 주목해 봤는데, 재정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해서 뭘 했었냐면, 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게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 배분 기능이 있죠. 이거를 통해서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시장 실패를 극복하는 것이고, 소득 분배 공평화, 소득 재분배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득의 격차, 뭐 내지는 빈부의 격차, 양극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제 안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경제 순환으로 인해 가지고 호경기 때는 이제 물가 상승, 불경기 때는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불경기 때는 실업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거든요. 저게 경제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던 게 경제 안정화 기능이에요. 머스그레이브가 재정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예산의 경제적 기능 3가지로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거예요. 재정활동으로. 4번은 말한 바가 없죠. 4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정이론을 바르게 짝지은 게 뭐냐 그랬는데, 집단 동조성과 제한된 결속력은 외부인을 암묵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구성원의 사적 자유를 제한하게 한다. 저거는요, 우리가 사회자본을 얘기할 때 장점만 얘기했지 단점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사회자본이 형성됐다는 건 자기들끼리 소속감을 갖고 일체감을 형성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신뢰가 형성되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배제되는 거예요. 배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적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는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사회 자본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익이나 시민 간의 담론을 통합하는 기능에 관료의 역할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익이나 시민 간의 담론을 통합하는 기능을 강조했던 것은 신공공 서비스론입니다. 신공공 관리론은 무조건 효율성만 바라봤잖아요. 그런데 신공공 서비스론은 야, 어떻게 시민이 고객이니? 신공공 관리론아.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시민은 있는 그대로 시민이고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야 되고, 그 시민들이 담론을 형성하면 그거를 우리가 쫓아가줘야지, 함부로 신공공관리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방향을 정부가 잡아주려고 하면 안 된다. 잡아주는 게 아니라 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 이 담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서비스해야 돼 라고 말했던 거죠. 그 이론을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12번,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그랬어요. 과학적 관리론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경제 상황의 산물로 절약과 능률을 행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절약과 능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과학적 관리론은 있잖아요. 누구예요? 누구? 과학적 관리론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테일러를 얘기했죠. 테일러가 얘기했던 시간과 동작의 연구.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행태주의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치와 사실을 명백히 구분하고 가치 중립성을 지킵니다. 그래서 행태주의다 그랬을 때 이 안에서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법칙 발견 같은 것들이 있죠. 법칙 발견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와 사실을 명백히 구분한다. 가치가 사실보다 가치보다는 사실이 앞서야 된다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죠. 기술성이냐 과학성이냐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가치 개입성보다는 가치 중립성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거 아니겠어요? 가치 중립성. 네, 이렇게 해서 부등호가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갖고 이것을 우리가 논리 실증주의 학문이다, 행정학의 과학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가 되고, 체제 이론은 체제의 부분적인 특성이나 구체적인 행태 측면에 관심을 갖는 미시적 접근이다. 그럴 리가 있나요? 체제다 그랬을 때 시스템을 보는 거예요. 전체 큰 시야를 가지고 시스템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3번처럼 설명하면 틀리고요. 신행정론은 규범성, 문제지향성, 처방성 같은 것들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행정론의 왈도가 행태주의의 사이먼을 비판할 때 어떻게 했냐면, 사이먼은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통치기능론 시대 때의 그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학은 행정 관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그 행태를 분석해보는 객관적이고 실증적 학문이다. 그래서 행정학이 정치학하고는 다르다. 이걸 막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왈도가 다 좋은데 지나치게 그쪽으로만 쏠려가는 바람에 사이먼이 오히려 행정의 정체성에 위기를 초래한 거 아니냐. 너무 있잖아요. 전문 직업주의를 내세운다. 행정인들만의 전문 직업주의를 내세우니까 행정인들이 하는 역할이 집행의 기능으로 너무 이렇게 축소되어서 이렇게 좁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가치중립적 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정인들의 능동성이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행정학의 정체성을 좀 위협하지 않나. 너무 지나쳐서 그런 지적도 하기도 해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대립되는 이론으로 우리가 많이 봐오고 있죠. 그런 맥락으로 해서 답을 3번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행정학의 접근 방법, 이것은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강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의 적용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환경의 영향을 중시한다.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을 가장 좁게 해석한다. 논변적 접근 방법은 결정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논거를 전개할 수 있는 모형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행태론적 접근 방법이 과학적 방법이라고 방금 얘기 다 했고요. 체제론적 접근 방법에서는 환경이 이제 스며들어오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보죠. 여러분, 요와 관련해서 샤칸스키나 아니면은 말이에요. 샤칸스키나 혹은 있잖아요.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스턴 같은 학자들이 제시했던 걸 보면 투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투입에서 이렇게 해서 전환 과정이 있었고, 전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 과정이 있었죠. 산출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서 여기 환류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요 자체만 놓고 보면 요 시스템이 폐쇄 체제인데, 여기 이제 환경적인 것들이 끼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영향을 줘서 개방체제적으로 접근을 했죠.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의 개념을 가장 넓게 해석을 하죠. 왜냐면은 비공식적인 것들, 개인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공식적인 측면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제도의 개념으로 묶었기 때문에 제도의 개념이 가장 넓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논변적 접근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있잖아요. 논변이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설득을 해나가는 방법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자, 25문제 중에서 이렇게 해서 13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13문제를 풀어봤고, 앞으로 패턴을 이렇게 13개, 12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번 볼 테니까 한 회차를 열심히 이제 다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설 강의는 이렇게 꼼꼼하게 2회차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 오시면 되겠어요. 그걸 통해서 내용 공부를 다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한 문제 더 맞고 틀리고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요거를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놓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론을 좀 이렇게 확장해 드리는 거예요. 그 확장된 이론까지 같이 포함해서 여러분들 정리 노트에다가 싹 옮겨놓고 그렇게 하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4번 이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